자, 우리가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부 방벽까지 대추격을 실시를 했고, 드디어 이제 라인강까지 연합군이 진격을 함으로써 마지막 독일이 패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가든 작전은 라인강 대안의 교두부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는데요. 일단 연합군이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 연합군이 엔트워프항을 개항하면서 전투근무 지원 시설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이 독일 본토로 진격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도중에 갑자기 독일이 이 아르덴느 지역으로 반격을 하는 소위 벌지 전투를 계획을 하면서 초기에 순간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은 벌지 전투에서 독일이 패함으로써 완전히 독일군의 전세는 꺾이게 되고 한 발 한 발 독일의 패망이 한 발자국씩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지역이 바로 전투가 바로 이 벌지 전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벌지 전투 이후에 이제 아르덴너 돌출부를 완전히 제거한 이 연합군은 이 서부 방벽을 돌파를 해서 독일 본토로 진출하기 위해서 재편성을 실시를 하는 한편은 이 로몽 삼각지대와 콜마르 돌출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전선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합군은 라인강으로 접근해서 이 라인강을 넘으면 바로 이제 앞쪽이 독일 베를린이죠. 수도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라인강으로 접근해서 이 라인강을 도하한 후에 북쪽으로 이 루르 지역을 포위하려는 일련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루르 지역은 방대한 규모의 이 공업지대였죠. 그래서 이 공업지대를 점령을 하게 되면 독일군의 이제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좌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단계로 나뉘어진 이 라인란트 작전의 대략적인 개요는요. 첫 번째 단계로서 몽고메리 휘하에 캐나다 제1군이 이 니메겐 부근으로부터 이 동남쪽으로 진격을 해서 메르스 방면으로 북동진에 오는 미 제9군과 합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1단계와 거의 동시에 브래들리 휘하에 미 제1군이 로우댐을 점령해서 라인 하류 작전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미 제3군은 아이펠 삼림을 가로질러서 라인강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2단계 작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작전은 이 테버스의 제6집단군은 1, 2단계의 최종기에 로레인 지방으로부터 서부 방벽을 돌파하고 팔라티나테 지방을 석권하는 것이 바로 3단계 작전이었고요. 마지막 4단계 작전은 연합군의 전 전선이 라인 강변에 도달 무렵에 몽고메리 장군은 에므리히와 베젤 사이에서 라인강을 동화한 후에 북독일 평원으로 진출해서 루르 지역을 북쪽으로 포위한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 라인강으로의 총 진격은 2월 8일부터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1단계 작전은 초반부터 순조롭지 못해서요. 제9군의 경우 23일까지 로우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 제1군이 이 로우댐을 점령하기 전에 독일군이 이를 폭발을 해버려서 강 하류가 범람되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3월 2일경에는 이 뒤셜도르프 부근에 당도해서 작전을 결국 완수하게 됩니다. 작전 기간 중인 2월 22일 공군은 약 10,000회의 기록적인 출격으로 독일 전역의 수송시설과 특히 철도망을 집중적으로 폭격을 함으로써 독일군의 수송 조직의 90%를 파괴를 했고요. 전장 차단 효과도 아울러 거두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미 제1군 내야 제9기갑 사단은 3월 7일 오후 레마겐에서 이 전쟁 기간 중 최대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전방을 정찰 중이던 2개 대대의 특수 임무부대가 아직껏 폭파되지 않은 이 루덴도르프 철교를 탈취를 함으로써 라인강 동안에 최초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라인강 동쪽으로 건널 수 있는 이 철교를 확보함으로써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죠. 독일군은 이 철교를 폭파하기 위해서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이 ME-26 2기와 수레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끝에 17일 드디어 장거리 포로서 폭파시키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동안 연합군은 부교를 가설을 하고 확보한 교두보를 구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독일군이 믿었던 천혜의 최후 방어선인 이 라인강 방어선은 그 심장부가 뚫려버렸고요. 격분한 히틀러는 룬드슈테트를 해임하고 대신 이 캐슬링 원수를 임명을 합니다. 서부지역 총사령관에. 그 다음에 남쪽에서 제3군 역시 패턴의 열화와 같은 이 맹진격으로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아이펠 일대를 석권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6집단군이 담당할 예정이었던 이 자르와 팔라티나테 지역마저 유린한 뒤에 3월 22일에는 오펜하임에서 라인강을 도하해서 독일군과 연합군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의 무자비한 맹돌격은 연합군의 최초 계획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예상외로 컸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해서 대략 3월 20일을 전후해서 연합군의 전 부대는 라인강 일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독일군은 25만여 명의 인원 손실을 입게 되죠. 자, 다음은 이제 이 루르 포위 작전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여기가 연합군이 배치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부 연합국이 결국은 여기 2군, 2집단구 2군과 9군 그리고 15군, 1군 그 다음에 미 3군이죠. 패턴 장군이 지휘했던 미 3군 그리고 미 7군 그리고 1군, 프랑스의 1군 이들이 이제 압박을 해서 결국은 라인강까지 다 도달을 해서 결국은 이제 독일 본토로 진격을 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루르 일대를 이제 포위하는 이러한 또 새로운 역사가 재현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 레마겐과 오펜하임의 예상외의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아이젠하워는 최초 계획대로 라인강 하류에 주공을 두고 도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몽고메리의 제21집단군은 3월 23일 밤부터 이제 도하를 개시해서 이튿날 이른 아침에는 영국의 제6공수사단과 그리고 미 제17공수사단이 1572대의 수송기와 1326대의 글라이더에 분성을 해서 라인강 동쪽 건너편에 낙하를 하고 또 지상군의 도하 작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틀 이내에 정면 25마일, 종심 6마일의 교두보를 장악한 제21 집단군은 루르 북쪽에서 독일군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착실히 이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21 집단군은 몽고메리 장군이
지휘하는 이 북쪽의 주공 부대를 말하는 거죠. 21집단군의 예하의 부대들입니다. 자, 한편 브래들리의 제12집단군, 12집단군은 아래쪽에 있는 조공이죠. 12집단군은 예하의 미 제1군과 여기 미 제1군, 3군, 7군, 1군 이렇게 되어 있죠. 미 제1군 3군도 이 라메간과 오판하임으로부터 진출해서 독일 내륙으로 깊숙이 이제 침투를 하게 되죠. 여기가 프랑크푸르트고요. 독일 여기가 라인강을 연하는 선이고 결국은 여기가 독일 내륙 쪽이죠. 독일 내륙 쪽입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이제 독일의 이게 체코고요.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의 내륙 쪽으로 깊숙이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 야생마와도 같은 이런 공격들은 맹진격이 의외로 신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루르 지대를 북쪽으로부터 양익 일익포위, 북쪽에서 일익포위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주공을 제12집단군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루르를 양익포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루르 지역을 북쪽에서 한쪽에서만 포위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진격 속도가 아래쪽에서도 진격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쪽에서만 일익 포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공을 아래쪽에 있는 12집단군으로 돌리면서 이 북쪽과 남쪽에서 양쪽에서 루르 지대에서 적을 완전히 양익 포위하기로 이제 작전 계획을 변경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4월 1일 이 미 제9군과 1군은 파드보른 서쪽 17마일 지점인 이 리슈타트에서 합류해서 사상 최대의 양익 포위를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부대들이 진출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21집단군들이 또 이렇게 진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루르 지방에 있는 모든 독일군들을 완전히 남북에서 포위를 해서 섬멸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지름이 80마일이나 되고 또 총 면적이 4,000평방마일에 달하는 루르 포위망 안에는 모델의 독일군 말하는 것이죠. 독일 모델 장군의 B집단군 주력인 제5기갑군과 제15군 그리고 H집단군의 제1공수군 등 총 18개 사단이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죠. 이 소탕작전은 매우 치열하였지만 남과 북에서 마주보고 조여들어간 이 연합군이 14일 하겐에서 합류함으로써 18일까지는 모든 저항이 종식이 되게 됩니다. 루르 포위전에서 이 생포된 독일군은 무려 32만 5천 명에 달했고요. 독일군 장성 가운데서 가장 유능한 사람의 하나인 이 모델 원수 자신은 이 두이스부르크의 숲속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루르 포위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연합군의 주력 부대들은 동진을 계속해서 미 제9군은 4월 12일 엘베강에 인한 이 마그데부르크에 도달하였고 미 제1군은 18일 라이프찌히를 점령함으로써 이 독일군을 남북으로 양분을 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엘베강으로의 진격작전에서 연합군의 진격 속도는 하루 평균 20 내지 30마일로서 마치 드라이브를 즐기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이 엘베강을 건너게 되면 완전히 베를린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전체 지역이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서서히 독일 국방군의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루르에서 완전히 독일군이 이제 포위가 되어버리죠. 자, 독일 국방군의 최후 작전이 우리가 엘베 강으로의 진출까지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가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엘베강이에요. 엘베강입니다. 그래서 이 엘베강만 도하해보면 바로 베를린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연합국측은 이렇게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 엘베강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순전히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독일의 패배는 이미 루르 포위전에서부터 이 결판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의 주력군과 공업시설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 카사블랑카 회담 직후에 연합국이 내건 이 무조건 항복 요구 때문에 이 독일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최후까지 발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나치는 바바리아와 오스트리아령의 티롤 지방에 소위 민족의 도피처를 구축을 하고 마지막 결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전을 하면서 그곳은 불사불멸의 비밀 조직인 비밀 조직에 의해서 수호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헛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독일 국민의 저항 의지를 고취시키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합군의 주력이 엘베 강선에 육박한 4월 중순경 아이젠하워는 전후의 논쟁의 대상이 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아이젠하워 장군은 영국과 미국 연합군의 어떠한 부대도 이 엘베강을, 여기 엘베강이죠. 이 엘베강을 넘지 못하도록 그 명령을 내립니다. 동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베를린 쪽으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죠. 그리고 우익을 남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전향을 시켜서 티롤 지방으로 진격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베를린 쪽이 아닌 남쪽 지방인 티롤 지역으로 진격을 시켰죠. 자, 이 결단은 정치적 측면을 도외시하고서라도 오로지 군사적 관점에서만 입각해서 취해진 것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연합국 정치 지도자들의 이 결정 상황에 순응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당시에 영미군이 엘베 강변에 주저앉아서 이 소련군의 도착을 기다리는 대신에 그대로 진격을 해버렸더라면 불과 60마일 밖에 있었던 이 베를린은 틀림없이 연합군의 수중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 아이젠하워 장군의 결단에 의해서 브래들리는 이 엘베 강선에서 부대의 진격을 멈추었고 몽고메리 장군은 함부르크 방면으로 북상을 하면서 소탕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엘베강을 넘지는 않았죠. 못했죠. 연합군 총사령관의 지시가 엘베강을 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21집단군 몽고메리 장군 휘하의 부대들은 함부르크 방면으로 이제 북상을 하면서 소탕전을 계속을 했고요. 또 이제까지 조공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데버스의 제6집단군은 이 바야흐로 도나우 계곡을 향해서 마지막 철퇴를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 휘하 부대, 남쪽 부대죠. 부대들은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패턴 장군만이 제3군이죠. 미 제3군이 제6집단군의 좌익에서 남동진해서 체코와 북부 오스트리아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4월 20일 제6집단군은 뉘른베르크를 점령을 했고요.
22일에 도나우강을 도하를 해서 4월 30일 제6집단군은 뉘렌부르크 4월 30일에 이 나치의 발생지인 이 뮤니히를 점령을 하고 5월 4일에는 최후의 저항 거점이었던 이 베흐테스가덴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패턴도 5월 4일에는 최후의 저항 거점인 이 베흐테스가덴 5월 4일에는 이제 최후의 저항 거점인 베흐테스가덴이 점령이 당하고 점령을 하고 패턴 장군이 5월 4일까지 린츠를 점령을 하죠. 린츠를 점령하고 일부는 체코의 필젠으로 육박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에 이 동부전선의 소련군도 4월 16일부터 이 베를린으로 향한 총공세를 개시해서 5월 2일까지 모든 저항을 종식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부에서는 연합군이,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베를린 향해서 조여오고 있는 이런 형국이었죠. 자, 이제 지리멸렬에 빠진 이 독일군은 도처에서 항복을 했고, 또 이미 4월 30일 이 베를린에서 자살한 이 히틀러의 최후 통첩에 의해서 총통이 된 이 드네저 제독은 정권 대표 요더를 랭서의 아이젠하워 사령부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5월 7일 새벽 2시 41분에 요들은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5년 8개월에 걸친 유럽에서의 대전이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연합군 사령부는 이튿날 5월 8일을 전성기념일 VE-Day라고 그러죠. VE-Day, Victory in Europe이라는 약자입니다. Victory in Europe, 전성기념일로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제 드디어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했고요. 연합군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총평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 우선 이 2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한마디로 평하자면 총력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여파가 전쟁에 도입된 이후로 이 가공할 이 파괴력은 경쟁적으로 증대되었고, 드디어서 이 제2차 세계대전에 와서는 이 군사적, 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여러 측면에서 국력의 이 모든 요소들이 총동원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2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도 이 총력전의 성격은 뚜렷했지만 동원을 통제할 이 상부기구가 거의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명실공히 제2차 세계대전이야말로 완전한 의미의 총력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총력전에 있어서는 전투원과 비전투원 간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민간인에 의한 경제적, 병참적 지원이 승패의 근본적인 관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홈프런트라고 하는 용어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1935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력을 보인 바가 있죠. 그의 말에 따르면 미래의 대규모전에 있어서 반드시 이 모든 참적국들은 승리라는 단일 목적을 위해서 고도의 편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국가적인 대기구 중에서 전투부대는 다만 칼날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메가더 원수의 말처럼 결국 총력전은 전쟁 노력의 전 국민화, 국민 개병화, 군대의 대규모화, 전쟁의 기계화, 군사작전의 강화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타협 없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전쟁이었습니다. 무릇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도중에 협상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국 정치 지도자들은 나치에 대한 증오감에 사로잡혀서 이념형으로나 존재 가능한 절대전적 사고에 빠진 나머지 협상에 의한 평화의 귀를 봉쇄하고 말았고, 모든 독일인의 마음속에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은 절망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도 45년 2월 28일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조건 항복 요구의 무모함을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만일 여러분이 교두대에 오를 것이냐 아니면 20회의 착금 돌격을 할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결국 연합국 측과 독일군 측은 45년 1월 이후 즉 독일군이 아르덴느 반격 즉 벌지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45년 1월 이후 어느 때라도 평화협상에 의해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군의 단말맛적 저항 때문에 수개월이나 더 전투를 지속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양측이 받지 않아도 되었을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사실을 깨달은 연합국 지도자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모한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다만 일본 군부에 대해서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무조건 항복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은 전범재판의 문제였는데요. 예로부터 이 포로가 된 적이나 특히 항복한 적은 처벌하지 않았었죠. 비록 적국의 전쟁 지도자라도 일단 평화를 되찾은 다음엔 예우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전후 연합국은 이 전쟁 범죄라는 신조를 창조해서 나치와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을 처형을 했죠. 이것은 물론 제국 건설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존엄성과 타민족의 생존권마저도 부정했던 그들의 소행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인과응보였지만 전범을 처형했다는 점에서는 여하튼 새로운 전례를 남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각국이 입은 인면 및 재산상의 피해는 너무나 막대한 것이었고요. 이러한 것은 인류가 앞으로는 결코 겪어서는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는 참으로 끔찍한 참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부 전선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태평양 전쟁과 독소 전쟁은 여러가지 제약상으로 인해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독소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전 2차 세계대전사를 더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또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부전선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사 논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